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71번째 이야기예요. 이번에 171번째 이야기는 진실, 거짓, 기만의 철학적 구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짓과 사기를 지속적으로 이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진실, 거짓, 기만의 철학적 구분인데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는 윤리학이나 철학에서 진실과 거짓과 기만을 단순히 같은 범주의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을 진실, 거짓, 기만을 우리는 인식, 표현, 의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셋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념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의미와 구조가 분명히 다릅니다. 연속성은 있지만 얘네들은 뭐요? 의미와 구조가 다릅니다. 우선 그러면 진실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진실은 사실과 인식이 일치한 상태죠. 따라서 이건 진실이라는 거는 일치감이 유지되는 거예요. 일치감 유지. 일치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치감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에서는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진실은 현실의 사실과 인간의 인식 그리고 표현이 서로 일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일치하는 상태를 우리는 일치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한자로 진실이라는 게 참진자하고 열매실자지요. 이게 보면은 참진은 거짓이 없는 참됨, 열매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즉 진실이라는 것은 실제 세계의 상태 또는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한 인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 그것을 진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치할 때 우리는 실제 세계의 상태와 우리의 올바르게 이해한 인식과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표현한 언어가 모두 맞아야 우리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은 보세요. 이거는 마치 언어와 사실이 언어와 사실이 일치될 때 이 일치된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일치된 표현을 우리는 참이라고 합니다. 이 참이라는 것은 언어와 사실과 내 표현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으로 보면 진실은 흔히 대응 이론이라고 그래요. 대응 이론. 왜? 1대1로 대응이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나 말이 실제 사실과 대응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서양 철학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나 한번 봅시다. 서양 철학의 인식 체계에서 사실과 언어, 즉 사실과 그 명제라고 해요. 언어라는 게 일치할 때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러한 입장은 보통 진리의 대응설 그래요. 진리의 대응설. 그래서 사실과 언어가 일치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게 대응이 제대로 됐다라고 해갖고 그게 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철학자 혹은 사상가들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버틀란드 러셀,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 등이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과 어긋나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는 언어가 현실의 사실 상태와 정확히 대응할 때 진리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객관적 세계와의 일치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 이론은 서양 철학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대응 이론의 첫 시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게 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발음이에요. 발음. 이게 발음. 발음이라는 정의잖아요. 예. 이게 정의란 뭐죠? 있는 것을 있다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 이건 참입니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요. 진리는 지성과 사물의 일치입니다. 그랬어요. 진리는 지성과 사물의 일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지성과 사물이 일치됐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동양에서는 경물치지 이래요. 이게. 사물의 궁극에 이르러서 알물극진이 했을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사물 자체와 일치할 때 참이라는 입장이 됩니다.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응서를 계승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신중심 세계관 속에서 진리를 체계한 하나의 방법을 이 대응설로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근대 현대에 있어서의 분석 철학을 한 버트란드 러셀을 봐요. 이 사람은 명제는 세계의 사실과 대응할 때 참입니다. 그러니까 명제, 이 언어죠, 언어는 어떠한 사실과 1대1로 대응이 됐을 때 그 값은 등치, 같은 값을 갖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의미는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사실과 팩트, 사실은 팩트와 명제, 언어의 구조 대응을 강조한 것을 보입니다. 했으니까 사실과 언어가, 그것을 표현한 언어가 똑같은 형태의 값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 분석 철학에 있어서의 이 거장이죠. 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이 비트겐슈타인은 그 초기 사상에서 이 대응설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비트겐슈타인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에 져서 논리철학 연구에서 언어는 세계의 그림입니다. 그래갖고 언어를 통해서 이 세계를 우리는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했을 때는 언어를 제대로 분석하면 진리의 구현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특히 불교에서는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언어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도구입니다. 라고요. 진리를 추구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곧 진리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세계의 그림이다로 표현한 명제인데 이 명제는 언어가 세계의 사실을 그림처럼 대응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언어 구조와 세계 구조가 같은 형식을 가질 때 참이 성립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러셀에 있어서의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와 세계가 대응이 제대로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참입니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데 보다 여기에서는 러셀보다는 보다 구체화를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서양 철학에서 사인이 각자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진리는 언어와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언어와 사실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랍니다. 라고 해서 언어, 즉 명제는 진리의 표현이다 하고 사실은 현실에 일치됐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거짓이 됐을 때는 언어와 사실이 불일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가 아닌 사례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거짓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 세계의 상태로 언어는 그것을 표현한 문장으로 진리는 둘이 맞아떨어지는 상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과 언어의 일치를 우리는 진리로 보는 입장은 대응설이며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러셀,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계보로 이어지면서
이 대응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번엔 동양 철학에서는 서양처럼 진리는 사실과 언어의 일치를 명확한 이론, 대응설로 체계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관점은 분명히 존재해요. 특히 이름, 말, 판단의 실제 상태가 맞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타나는 사상자와 입장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지금 살펴보면 보세요. 우리는 공자, 순자, 묵자 이게 주로 유교에서 나오는 형태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법가 이런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자부터 볼까요? 공자는 그 유명한 정명사상이에요. 정명사상이라는 거는 이름과 실제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정명은 이름과 명칭과 실제가 서로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그랬으니까 누구하고 비슷해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표현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 흐름으로 지금 이름과 명칭이 정명사상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언어가 현실의 역할, 질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어요. 왜냐면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해서 임금은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닭개의 철학이에요. 뭐뭐 닭개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명사상은 뭐뭐 닭개의 철학입니다. 이것의 철학 구조는 언어는 사회적 사실과 일치할 때 질서와 진리가 성립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교의 순자를 봅시다. 순자는 명실상부라는 표현을 써요. 이 명이라는 건 언어죠. 언어와 실지가 서로 간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 명실상부는 이름과 실제가 부합해야 합니다. 명과 실의 일치를 드러낸 원리를 순자는 명실상부 이렇게 드러냈어요. 이것은 이름은 실제를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명칭은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언어와 사실이 대응을 강조한 것인데 공자의 정명을 이론적으로 더 발전시킨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양의 대응론에 대해 동양에서 가장 사실과 언어 대응에 가까운 입장이 누구요? 순자라고 합니다. 일설에는 공자의 제자 중에 순자가 제일 머리가 좋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 묵가요. 묵가는 이제 묵자죠. 묵자인데 이 묵가는 삼표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삼표설이 뭔가 한번 봅시다. 삼표설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판단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주장이나 말이 참인지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표라는 이 3표의 표는 판단의 기준, 즉 잣대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3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첫째, 둘째, 셋째죠. 첫째는 본이에요. 이건 근거로서의 기준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원이에요. 이건 사실로 실제 경험 사실을 뜻하고 셋째는 용인데 이거는 결과로서 실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자, 본은 뭐라고 했어요? 근거, 즉 근거로서의 기준인데 이때 근거가 뭐냐면 전통과 권이에요. 전통과 권위. 그러므로 옛 성왕, 요와 순 등이 말과 행위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역사적 전통적 정당성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지금 본이라고 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옛 성인들도 그렇게 했는가라는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이게 문장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 원은 사실, 즉 경험과 현실에서 실제 드러난 거와 일치가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에서 현실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나 주장도 현실 검증을 통해 참 거짓을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실제 현실과 경험에 부합하는가, 관찰 검증 가능한가로 정리되고 이는 현실 세계에서 사실로 확인되는가라는 문장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체득적인 것인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표는 옛 성인들도 그렇게 했는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인 경험적인 게 뭐예요?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인의 경험에 근거하는가 그랬어요. 여기서 뭐죠? 원이라는 건 사실 경험으로 실제 경험 사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득적으로 해서 확실한 것이 맞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용이에요. 용은 결과로서 실제 효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용은 실제로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경비를 낳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고 나서 그 결과물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장으로 볼 수 있으며 대응설과 실용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가 용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3표설은 본이라는 근거 위주죠. 뭐라고 했어요? 옛 성인도 그렇게 했는가라는 거고, 원이라는 건 사실을 직접적으로 내가 확인을 해보는 거고, 용이라는 거는 그렇게 벌어졌을 때 과연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가라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거는 공리주의 입장을 많이 드러낸 것 같은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과거의 기준에도 맞고 현실 사실에도 맞고 결과적으로도 뭐예요? 유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3표설의 이야기입니다. 묵자는 이것을 참된 주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표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 검증을 강조를 한 상고지사입니다. 상고라는 건 옛날의 일이죠. 그래서 그 옛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검증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상고지사에서 현실과의 일치 여부를 하는 걸 중시했고 사실과 언어의 대응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옛 성인의 말과 행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에서 옛 성인의 말과 행적이 권위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용주의적 성격이에요. 매우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실용주의니까 결국 우리한테 유용했나? 뭐로? 결과적으로 이걸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에서는 결과가 중요해요. 어떤 결과가요? 실용주의적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와 유사한 형태가 본의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성들이 실제 상가 이익을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유용성이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라는 결과주의니까 이 결과주의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공리주의에 추구하는 이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험중심 인식이에요. 세 번째는 경험중심 인식인데 이때 경험중심 인식은 핵심적으로 적합하느냐 이게 경험을 해보니 맞아 이거 오히려 적합한 거야 이렇게 해본 결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에서 추상적 사변보다 경험, 검증 가능한 지식을 중시를 해요. 그래서 실제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경험적으로
검증되는 데를 기준으로 삼는 게 그게 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책이나 주장에 대해 이 정책은 옳다라고 할 때 문과는 뭐라고 합니까? 이 3표가 모두 통과해야 참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때의 3표가 뭐죠? 원, 본, 용입니다. 이때의 원은 옛 상황도 이런 정책을 썼는가? 그 다음은 현실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효과가 백성에게 이익을 갖다 줬는가? 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묵자의 사상을 다른 사상과 비교하면 공자, 정명, 언어와 역할의 일치죠. 순자는 명실상부, 이론과 실제의 일치예요. 묵자는 3표설인데 사실, 검증, 결과로 참과 거실의 진리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표설은 뭐예요? 전통과 사실과 결과라는 세 기준으로 주장과 언어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묵가의 인식 이론을 우리는 3표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법가를 한번 봅시다. 법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가는 한비자예요. 한비자이기 때문에 맨 처음 우리는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한 징계보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게 법의 역할이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법이 결과주의로 몰고 가죠. 그러니까 결과주의로 몰고 가다 보니까 처벌 위주의 그러한 그 상태가 현대에 있어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한비자는 형과 이름이 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때 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벌을 하는 거죠. 이 처벌하는 거 이게 형이라는 게 꼭 처벌만은 아니고 상벌사 상 줄 거에는 상 주고 벌 줄 거에는 벌 주는 게 이 실제와 일치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와 일치되지 않은 거라는 거는 상을 줄 때 한 100만 원을 줘야 될 거를 10만 원 주고 아니면은 한 징역 5년을 때려야 되는데 기소유예 이렇게 주던가 아니면은 전혀 기소유예가 돼야 하는데 징역 4년 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게 지금 혁명이 일치가 안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혁명이 일치가 안 됐다는 얘기는 부패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부패된 사회. 지금 여기서 그러면 법가의 사상을 보면 혁명 일치는 이론과 실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 통치 원칙으로 이겼었어요. 그래서 말한 것과 맡은 역할과 실제 결과가 정확히 맞아야 한다는 뜻으로 결과가 다르면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는 언어와 사실이 일치가 돼야 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사람의 계획대로 되거나 계획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 행동에서 책임과 결과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강하게 사용된 대응 원리입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 법에 의해 내가 처단당하지 않으려면 목표를 작게 하겠죠.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러면서 이게 점차 어떻게 돼요?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만 잘하고 결과가 없으면 처벌하고 결과는 있는데 보고가 틀리면 문제 발생을 보고 처벌도 하고 말과 결과가 정확히 맞으면 능력을 인정해서 상을 후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인간을 이익을 따르는 존재이기에 거짓과 속임이 발생하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비자는 사람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 얘기예요. 안 믿었다. 도덕에만 그래서 한비자는 뭐예요? 도덕 유교에만 의존하는 부족하고 엄격한 기준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혁명일치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혁명일치는 통치 기술로 신하에게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책임과 목표 설정을 하도록 한 후 실제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을 비교했을 때, 즉 형과 명을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벌을 주고 일치하면 상을 주는 그 결정을 한 것을 혁명일치사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도가입니다. 노자, 반대응의 입장이에요.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노자는 도덕교에서 말로 표현되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도를 도라 하면 이거는 상도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즉 언어는 본질적 실제를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불교에 있어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일치가 돼요. 즉 언어가 사실을 실제 표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언어 밖의 것을 우리는 알아야 그때 뭐를 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노자의 이 입장은 대흥사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자, 동양 철학의 대응 강조 계열을 보면 공자는 정명이고 순자는 명실상부고 묵자는 경험적 검증 삼표주의였죠. 삼표주의. 그리고 한비자는 혁명일치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얘들은 언어와 사실의 일치를 강조를 했죠. 반면에 대응 부정계열인 노자는 언어 학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언어로는 우리는 진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언어로는 실제로 완전히 담을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게 노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동양 철학에서 사실과 언어의 일치는 서양처럼 진리 이론으로 명확히 정식화되기보다는 사회 질서, 정치 실천의 문제 속에서 언어와 현실의 일치라는 형태로 우리는 나타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우리는 지금 거짓, 이제 부실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게 이거였어요. 첫 번째 게 지금 우리는 진실이었어요. 진실이니까 언어와 사실이 일치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살펴봤습니다. 동서양으로. 이번에는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거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는 거죠. 실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과 다른 인식 또는 표현을 거짓이라고 해요. 거짓은 다른 내용이 나타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타난 상태를 우리는 거짓이라고 해요. 이러한 거짓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형태가 뭐냐면 인식의 거짓이 있고 표현의 거짓이 있어요. 인식의 거짓은 사실을 잘못 이해하는 거고 표현의 거짓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은 무지하거나 착각에 의해 발생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다는 것은 의도적 행위이든 거짓을 술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거짓이 반드시 의도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반드시 의도적일 게 없다는 거는 이익을 전제로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장난삼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월 1일 만우절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그래서 사람이 잘못 알고서 말하면 거짓에 대한 의도는 없지만 거짓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알지 못한다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잘못된 정보 전달, 착각에서 나온 말들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기만이에요. 기만은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만이라는 건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라는 건 발음을 전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발음을 전달을 안 하고 다르지 않음을 전달한다니까 사실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만은 거짓과 달리 의도적인 속임이에요. 그래서 속일 기자, 속일 만자 이걸 합쳐서 기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만이라는 것은 진실을 가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기만은 다음 구조를 가져요. 알고 있는 사실을 일부러 왜곡해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을 알려주면 자기가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사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시켜갖고 왜곡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만은 다음 구조를 가져요. 이 기만하는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거나 왜곡해요. 그러면 상대가 잘못 믿도록 유도가 되죠. 결국 뭐죠? 이게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기만은 거짓을 이용한 의도적 속임입니다. 왜 의도적 속임을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 사기, 선전, 조작된 정보 등을 우리는 기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개념에 대한 구조적 차이를 볼까요? 세 개념에 대한 구조적 차이는 특징과 의도 두 가지 형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 개념의 구조적 차이, 진실, 거짓, 기만이에요. 진실의 특징은 뭐죠? 사실과 인식의 표현이 일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일치감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는 진실에는 그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의도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없습니다. 이게. 거짓은 사실과 다른 인식 또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의도적 또는 의도가 없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의도가 없다는 것은 내가 무지하거나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의도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상대를 속이기 위한 왜곡된 정보를 준다는 거죠.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기만은 완전히 상대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에요. 이건 상대를 구렁텅이에 잡아넣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정말 이건 나쁜 행위예요. 나쁜 행위.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를 기만해갖고 사기치는 그거는 처벌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정리하면 진실은 사실과 일치가 되는 거죠. 거짓은 사실과 불일치예요.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 몰라서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기만, 이거는 거짓을 이용한 의도적 속임이죠. 이 기만을 했다는 얘기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상대로 하여금 자기한테 상대를 손실을 끼우치고 자기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행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걸 윤리학적 의미로 한번 볼까요? 윤리학적 의미로 보면 윤리학에서는 세 개념을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신뢰와 정의의 기초가 되고 거짓은 인식의 오류 또는 도덕의 문제를 보고 있으며 기만은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비윤리적 행위죠. 기만이라는 건 이건 범죄예요. 범죄. 기만은 범죄에 해당이 돼요. 특히 많은 윤리학자는 기만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만은 단순한 사실 오류가 아니라 타인의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사기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기친다. 왜요? 인식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우리는 사기를 치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진실은 현실과 인식의 일치고 거짓은 현실과 인식의 불일치예요. 기만은 그 불일치를 이용해 타인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우리는 기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171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71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